한국의 키트와 방역물품들에 이미 세계 120개국 이상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데다가 그 대단한 나라 미국도 대통령에 이어 주정부들까지 가세해서 한국 키트 얻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야생의 세계인 국제무대에서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라들은 한국의 지원을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것은 진단키트뿐만이 아닙니다. 방역대책 같은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문가 파견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지난 3월 중순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벡 대통령 또한 키트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전문가 파견까지 한국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3,300만 인구의 우즈벡은 이미 나름의 자체 시스템과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한국의 방역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즈벡은 지난 3월 이미 하루 150명이 넘는 판정자들이 발생해 자칫하면 대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모델 도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과감히 결정하고 한국에게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도입한 우즈벡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지도층의 과감한 결단력 또한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즈벡의 요청을 받은 후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정부는 즉시 임시 최고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곧바로 최 교수를 특별 정책자문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우즈벡 정부가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령과 격리수칙 등이 만들어지고 한국과 흡사한 핵심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틀에 한 번꼴로 회견, 뉴스 등에 출연해 우즈벡의 방역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우즈벡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 교수의 일정은 2주였지만 우즈벡 정부의 요청으로 2주간 추가로 현지에 머물며 도움을 줬습니다. 최 교수가 처음 갔을 때는 하루 확진자가 170명이나 되었지만 최근에는 50명까지 줄인 결과 한국 방식의 우수성과 최 교수를 우즈벡도 인정했기 때문에 자국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최 교수를 좀 더 붙들어 놓고 싶었던 것이죠. 최 교수의 현지 일정을 연장하면서 우즈벡 정부는 귀국 지원을 약속했는데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지만 최 교수만을 위한 한국행 특별기를 띄우기로 결정했고 26일에 최 교수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우리 교민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기에는 한국을 경유해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외국인 30여 명도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기가 우즈벡으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진단키트 2만 회분을 싣고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우즈벡인들이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벡 총리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며 한국 대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전문가를 추가 파견해줄 예정이라는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지원 요청 나라들이 있고 또 정부가 우선 지원국으로 발표한 미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도 아니었던 우즈벡은 어떻게 한국으로부터 최초의 국가자문관까지 파견받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선견지명이라도 있었는지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 시 현지에 한 우즈벡 보건의료협력센터를 열었고, 또한 양국 정상의 협력 논의 끝에 작년 11월에는 우즈벡 부하라 지역에 힘찬 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우즈벡 정부가 무상으로 용지를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등의 진료과와 백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한편 가천대 의대는 우즈벡의 아크파 메드라인 병원 의대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40여 개 의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한 첫 사례라니 한국 의료계에도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가천대 의대는 앞으로 6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2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폭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의사와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현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국내 의료인 면허를 외국 정부가 인정한 사상 첫 사례입니다.
거기에 한국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고위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한국의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우즈벡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을 정도이니 우즈벡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한다는 말 그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련 시절부터 타슈켄트 국립의대가 유명했을 정도로 우즈벡은 러시아권에서는 의료 수준이 높은 곳임에도 한국 의료기술을 접하면서 임상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수요가 커졌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고 발전하려는 마인드가 훌륭한 자세를 가진 나라네요. 이렇게 한국 의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시스템도 조만간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약간은 낯설기도 한 나라인 우즈벡과 이렇게 좋은 의료 협력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에 가면 김태희가 밭을 갈고 한예슬이 감자를 캔다 뭐 이런 농담에 우크라이나와 우즈벡이 번갈아 언급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즈벡은 미녀의 나라이다 라는 정도의 이미지와 우리에게는 94년 아시안게임 때 28개의 슈팅을 때리며 방코트 경기를 하다가 평안의 골키퍼 알까기로 패했던 경기로 많은 기억에 남았던 우즈벡은 아시아 챔스의 분뇨드커르라는 팀이 가끔 본선에 올라와서 존재감을 보이는 등 아시아에서는 축구도 조금 하는 나라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요. 이 나라의 정체는 사실 중앙아시아 최고의 친선국가이자 한국바라기였습니다.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 우즈벡은 의외로 한국과 역사적 인연도 있는데요.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 이은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 하나이기도 한 사마르칸트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중심 도시로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중간 기착지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역 도시였고 몽골 제국 때 역시 중요 수도가 되었고 차가타이 칸국 다음에 티무르 제국 때도 역시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아 황금기를 누렸으나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비단길의 가치가 떨어지고 유목민들의 침략과 내전으로 18세기쯤에는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되었고 이후 소련의 지배를 받는 등 오늘날의 그 삭막한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앙아시아의 먼 나라에서 우리는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무슨 소리냐, 국뽕 아니 환뽕이냐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사마르칸트의 소그디아나 궁궐에 그려진 벽화에는 인근의 차가니안이라는 나라, 돌궐, 당 등에서 온 사신들과 접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조우관과 환두대도를 찬 남자 2명이 보이는데 이들을 고구려의 사신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벽화는 아주 흐리지만 이것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구려 하면 연상되는 대표적인 특징인 머리에 세기털 장식의 조우관, 자루머리가 고리 모양인 환두대도의 모습이 선명히 보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데 이 무렵은 당나라의 대고구려 압박이 심해지던 차에 연개소문이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 사신들을 사마르칸트의 밀사로 보낸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서도 연개소문이 오종루라는 사람을 돌궐의 여러 나라에 보내 당나라의 배후를 치게끔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럴듯한 스토리입니다. 한국과 우즈벡이 1500여 년 전 만났던 저 시기는 양국의 오랜 역사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게 기억했던 시점인데요. 의료협력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인 오늘날 양국이 새로운 번영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묘한 역사의 인연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즈벡은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스탈린 정권에 의해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인데 지금은 모두 동화되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한민족의 종특은 어디 가질 않아서 소련 시절 협동농장 운영 시부터 근면 성실함이 돋보여서 지금도 우즈벡 현지에서는 고려인들의 위상도 높고 수교 후 한국으로 일하러 다녀온 우즈벡인들도 많아서 우즈벡의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때문인지 우즈벡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덩치나 러시아와의 관계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인접국들이나 미국, 일본을 모두 제치고 한국에서 많은 수입을 해주고 있는데 우즈벡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단지 2,500억 정도여서 한국 입장에서는 2018년 기준 2조 4천억이 넘는 무역 흑자를 올려주는 중앙아시아 최고의 교역국가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신북방 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올해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로의 신남방 정책과 비교해 덜 알려져 있으나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경제와 금융, 혁신, 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동북 삼성,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14개 국가들과 산업,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협력 사업을 강화하려는 전략 중에서 우즈벡은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등 신북방 정책에서도 중앙아시아의 핵심입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우즈벡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FTA 추진 계획과 여러 협정도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하는 우즈벡은 대우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했고 삼성과 LG전자 제품도 인기가 높으며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사당 건물은 한국 국회의사당 건물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인천 타슈켄트 직항 노선에는 아시아나항공, 우즈베키스탄항공, 대한항공 3개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은 해외 항공사의 자국 취항을 엄격히 통제해서 이렇게 한 노선에 3개의 항공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노선이 적으면 당연히 비행기 티켓 가격도 올라가는데 밀접한 관계인 러시아로의 타슈켄트 모스크바, 가까운 중동 쪽의 타슈켄트 두바이보다 인천 타슈켄트 노선이 저렴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우즈벡은 비자로 돈을 버는 국가로 유명했습니다만 마침내 2018년에는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와 함께 한국인은 3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즈벡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국정교과서까지 영어 외에 한국어판까지 별도로 발행되었다니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우즈벡의 미르지요프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을 우즈벡 발전의 모델로 언급해왔습니다. 작년 문 대통령이 우즈벡을 방문했을 때는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한 우즈벡 비즈니스 포럼, 비공개 국빈 만찬까지 함께했고 한국 문화예술의 집 개관식 등 한국 측 행사와 비행기까지 타고 가야 하는 사마르칸트 방문도 문 대통령과 함께 했는데, 방문 기간 동안 정상이 이렇게 밀착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입니다.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로 우즈벡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을 중심으로 생각해본다면 국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국의 현재 능력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판단한 후 신속하게 외국인을 임시특별정책자문으로 임명한 후 국민들에게 하는 브리핑에까지 참여시킨 우즈벡의 개방적인 마인드도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들 정권의 지지율을 위하여 정보를 숨기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는 어떤 나라와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1500년 전 사마르칸트에서 만났던 양국의 선조들, 현재의 세계적 사태 직전에 적극적 의료 협력을 했던 것이 올해 한국의 키트와 시스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양국은 인연이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더욱 많은 협력과 번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은 대격변 시대라 부를 만큼 국제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C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신속하고 놀라운 대응을 통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2020년에만 연달아 3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요청을 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구식이 된 G7 체제를 허물고 G11이나 G12 체제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사사건건 한국을 방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일본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다른 국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즉 일본은 자국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제에 넘게 한국에 대해 태클을 걸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죠.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7은 1975년 2차례 석유 파동의 논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6개국 정상들이 모여 세계 경제 재건을 논의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76년 캐나다까지 합류하면서 현재의 G7 체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요. 러시아는 1991년 구소련일 때 준회원으로 참여하다가 1997년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G8이 잠시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침공하자 G8의 자격이 잠정 정지되었습니다. G7은 1년에 한 번씩 각국의 대통령 및 총리가 참가하는 G7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죠. G7은 원래 석유 파동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1980년에 소련군의 철수 요구를 계기로 정치와 외교 분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C19 사태로 인해
G7의 체제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G7 체제로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 형격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정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며 G7을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올해 G7 정상회담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준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할 것이다 라며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G11의 브라질까지 포함해 G12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떠한지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브라질의 인구와 경제 규모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G12 체제에 브라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문을 구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G7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지지통신은 지난 6월 2일과 6월 4일 두 번이나 일본은 G7을 확대하는 것에 곤혹스러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C19 대응이나 홍콩 정세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을 포위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지지만 진위가 불투명하기에 일본은 현재 정보 수집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C19 이후 정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G7의 정상 초청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난색을 표하자 G7을 서둘러 연기할 것을 표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G7의 현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G7의 체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처할 방법과 협력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중요하다면서 확대론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G7의 체제 변경은 모든 회원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어서 6월 4일 지지통신 보도에서도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은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냉랭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G7의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대표라는 점을 지속하려는 본심이 숨어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일본이 C19 사태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통계 수치를 숨기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일본이 G7에 참여해서 무슨 방법과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이며 특히 아시아에서 유일한 참가국인 일본과 C19 대응면에서 협력할 점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비판 때문인지 일본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명분으로 러시아를 내세웠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지적하며 러시아가 참여하는 G7 확대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정한 목적은 대한민국이 G7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4개국이 G7에 정식으로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게스트 국가로 취급하는 것인지 확인 중에 있으며 만약 정식으로 추가된다는 뜻이면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추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일본판 뉴스위크 역시 일본이 한국의 G7 참가를 꺼리고 있는 반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G7은 기묘한 모임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매년 열리는 회의에는 공식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 선진국 회의라고 부르는 국가는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G7은 UN이나 WHO와 같은 국제기구가 아니며 따라서 상설 사무조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G7은 1970년대에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열강이 지배하던 시절과 같은 국제사회의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제적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특히 일본은 G7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G7의 참석은 본격적으로 열강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왜곡된 마음이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1907년 네덜란드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을 당시 열강들이 회의의 문을 닫음으로써 피해를 입은 적이 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소국이었던 한국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현재 C19가 전 세계를 뒤덮는 가운데 2020년 G7의 정상회의 주최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에 초청하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세계 12위의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GDP를 가진 9위의 브라질을 훌쩍 뛰어넘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따르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면 양손을 번쩍 들어 환영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지만 대한민국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오래된 선진국 모델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근래까지 오래된 선진국 모델을 따라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단순히 오래된 선진국 모델의 추종자가 아닌 C19의 우수한 대책에서 볼 수 있듯이 독특한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모색해 나갈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지난 20년간 더욱 자신감을 얻어 어떤 선진국과도 다른 독자적인 사회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날이 갈수록 추락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사능 상황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3일 일본 매체는 놀라운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25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산나물이 판매되고 있어서 후쿠시마 보건소가 자주 회수를 지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시장에서 매매되는 농산물은 감시가 어려워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방사성 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C19에 대한 통계를 조작한다는 의심과 더불어 방사성 검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